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 5인이 315억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63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은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삼성전자 노조가 최고 경영진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파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극적 타결이 가능할지 아니면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시작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 지난해 1인당 63억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2년 새 2배 정도, 그러니까 100% 인상된 거거든요. 배경이 어떤가요? 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죠. 그 삼성전자에 지금 사내 이사로 등재돼 계신 분이 지난해 말 현재 모두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의 김기남, 고동진, 또 김현식, 한종희, 최윤호 이런데 이 5명의 연봉이 이제 총체적으로 330억 정도 된다. 이것은 확인이 된 얘기예요. 아, 예. 그런데 이것이 1인당 얼마를 돌아갔느냐. 여기에 이제 사외 이사도 있기 때문에 예. 1인당 정확하지는 않은데 추정컨대 3, 4억 정도는 돌아갔을 것이다. 예. 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마침 삼성전자가 노조와의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임원들 임금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네.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적게 주느냐? 이런 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진국에서 보면요.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해서 네. 고양이가 이제 너무 잘 먹으면 살이 푸득푸득 찐다. 여기에 빗대어가 1928년에 예. 그 프랭크 켄트라는 경제 평론가가 만든 말인데요. 네. 최고 책임자들의 월급이 너무 높다. 1928년부터 문제가 됐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임금의 상한선, 최고임금제라는 것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평직원들 평균의 몇 배 또는 예. 평직원 최저임금의 몇 배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 제안을 했었죠. 예. 그런데 국회 통과는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국제 경쟁 사회에서 임원진들이 돈 걱정 없이 국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있기 위해서는 좀 자금 지급을 해줘야 된다. 또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임원들이 또 해외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기업에 갈 수도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 우려 때문인 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소식이 더욱 주목이 되는 거는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노조가 임금 격차를 문제 삼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파업에 나설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대화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는 1969년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노조가 없었더랬습니다. 예. 삼성전자에서 의도적으로 노조 없는 무노조 경영을 하겠다. 그 선배 이건희 회장이나 그 전전선대 창업주 이병철 회장 때부터 예. 확고한 무노조 경영 지침을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근로자들의 노동 3권을 인정하겠다. 단결권, 쟁의권, 또 뭐 임금 교섭권 이런 등을 예. 인정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지금 임금 협상이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했지만 단 하나의 지금 진도도 나가지 않은 채 노조 요구사항이 44개였는데 노조 주장에 따르면 44개 중 단 한 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3자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적 의견이 너무 차이가 커서 중재도 실패했습니다. 중재를 실패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삼성 노조가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으면 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 이 삼성전자에서 과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가 생긴 것도 주목됐지만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에 파업이 생기는 것, 파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주목을 끌고 있는 차에 예. 이제 그 임원들 최고 경영자들의 월 연 보수가 63억 원 이상 됐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면서 좀 미묘한 지금 기류가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극적으로 타결이 되느냐 아니면 파업으로 가느냐 그 기로인데 앞서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계열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가 한번 파업을 시작했다가 그래도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뭐 일회성으로 끝나긴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어떻게 극적으로 상생이 가능할까요? 예, 삼성전자 경영진청이나 또는 삼성전자 노조 측이나 일방적으로 파업으로 몰고 가는 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 삼성은 뭐 세계적인 기업인데다가 근로 조건이 다른 기업에 상대적으로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네. 또 반도체의 경쟁이 지금 엄중한 시점에 파업을 했을 경우에 그 파업에 대한 책임론 또 따가운 눈초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노조나 경영진 측이 막판 대타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SDI는 별명이 삼성 후자라는 회사죠. 예, 삼성전자가 앞에 치고 나간다면 삼성전자를 뒤에서. 그래서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회사.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삼성 SDI나 삼성전자는 원래 한 뿔입니다. 같은 예, 예.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아닌 삼성후자에서도 막판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타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판까지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노조 입장에서는 예. 우리를 좀 인정해달라. 특히 수십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 책임자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최고 책임자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노조가 주장하는 최고 책임자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거나 또는 아니면 한종희 부회장 또는 경계현 사장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러는데 또 삼성의 경영진 입장에서도 최고 책임자가 어떤 사전 타결 어떤 내막적 타결 없이 불쑥 나타나기도 예. 좀 입장이 좀 그렇게 모습이 썩 좋지가 않고 나중에 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힘겨루기 또 그동안에 노조가 한 번도 없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까지의 영향력을 서로가 인정할 것이냐 이 대목에 대해서도 좀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전자가 후자를 따르는 좋은 선례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신라젠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횡령과 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현재 정지된 신라젠의 이제 상장 폐지 여부가 나올 텐데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무서운 말은 상장 폐지입니다. 예. 이게 사형 선고보다 더 무섭죠. 그렇죠. 주식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팔 수가 없거든요. 상장이라는 게 장에 올라서 온더 데스크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런데 거래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 주식을 어디 가서 팔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상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신라젠 개인 투자자들의 숫자가 확인된 것만 해도 17만 명이 넘어요. 2020년 5월 4일 날 어린이날 하루 전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예. 상장 폐지가 아니라 주식 거래가 네, 중지가 된 중지됐죠. 거예요. 어떤 이제 이거 문헌상 대표의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일단 예. 거래 중지를 되고 근데 그 후로부터 약 2년 세월 동안 거래를 하지 못했는데 이 절차상 이제 그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이 종목을 계속 그 다시 거래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아예 상장 폐지시킬 것이냐 회사의 재무 상태가 과연 괜찮으냐 상장을 다시 시켜서 다른 문제는 없을 것인가 이것을 심의를 하는데 빠르면 오늘 저녁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 결과에 따라 주주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직원의 횡령 사건 때문에 큰 파도를 겪고 있는데 상장 폐지의 어떤 이전 단계를 할 수 있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뭐 아무래도 거래 정지가 계속되는 거라 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신라젠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회사들이 회사 이름이 좀 낯설어서 예. 주식 투자하지 않는 분들은 저게 무슨 회사지 할 수 있지만 정권을 좀 알고 주식 투자를 해본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예. 주식 투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절감하고 계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라젠은
팩사백이라는 그 마의 암 치료제를 만들어서 한때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는 회사인데 네.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는 그 사람 노인들 임플란트. 임플란트 하는 그 기제를 만드는 곳인데 오스템 임플란트 창업주가 치과 의사이기도 해요. 상당한 기술력 신으로 세계적인 지금 임플란트 재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한 직원이 회사 돈을 빼들고 뭐 거의 한 2천억 정도를 빼들고 다른 데 유용을 해서 예. 검찰에 이제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거래가 정지돼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 위원회에서 이 대목도 그냥 바로 주식 거래를 재개시켜 줄 수는 없다. 이 회사 지금 2천억 횡령 규모 얼마만큼을 돌려찾을 수 있고 이 회사 자금 거래가 얼마나 투명한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적격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하면 다시 거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장 폐지한다. 이제 그런 그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예. 이제 이 오스템 임플란트 입장에서는 잃었던 돈을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찾고 시스템을 좀 정비한다면 다시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횡령 금액을 되찾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또한 신라젠의 운명으로 가지 않을까, 좀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저희가 우크라이나 긴장이 약간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좀 반등하는 소식을 불과 며칠 전에 전해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이 충돌을 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뉴욕 증시도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국제적인 전쟁이나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사건은 국제 정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순식간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이다. 끝나봐야 끝난 것이다라는 그 각오로 끝까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러시아가 철수한다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알고 보니 뭐 적어도 미국 측 얘기입니다만 러시아가 철수한 게 아니다. 예. 이런 얘기 또 이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박격포가 교전이 있었죠. 예.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생각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길어지고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뉴욕 증시는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세계 금융, 국제 유가, 환율 전부 다 요동치고 있는 대혼란의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영향인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 2% 안팎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오늘 1%대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뭐 2,700 초반까지 밀려났는데 사실 이렇게 지정학적 불안이 다시 점화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꼽히는 뭐 금이나 국채 같은 쪽에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도 주의할 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자산의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안전자산, 또 하나는 위험자산. 위험자산이라는 게 뭐 꼭 뭐 불이 나서 위험하다 이런 차원은 예. 아니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이 금융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수익을 올리려면 그만큼 리스크도 예. 위험도도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위험 자산하면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데 예. 혹시 망하면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위험 자산이라고 그러고 예. 안전 자산은 반대로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망하지는 않는다. 이래서 안전 자산이 있고 위험 자산이 있는데 세계 경제가 지금처럼 불안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게 생기면 당장에 내가 몇 푼을 못 벌더라도 크게 망하지 않는 쪽을 택하자. 그래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전 세계 경제의 변수 이런 것들 위험한 변수들이 생기면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좀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을 비교해봤을 때 주식은 오르면 크게 오르지만 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채권은 국채 같은 경우는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죠. 그 대신에 수익률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움직이고 또 금으로 움직이고 그런 양상이고 오히려 위험 자산이라고 그러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 이런 쪽은 더 떨어지는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주의할 점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첫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이런 국제 그 지정학적 요인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예. 자금의 흐름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빠른 속도로 또 그 반대로 시프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무작정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다고 해서 안전자산이 더 좋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고요. 또 예. 같은 안전자산이라 하더라도 금이 비교적 안전자산이라는 것이지 그 안전도를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적 안전도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금은 달러하고 상관관계에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예. 미국 달러 가치가 폭등을 하면 금값은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닌 미래의 패러다임, 새로 바뀐 패러다임을 갖고 좀 입체적으로 안전자산, 위험자산, 예.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시장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